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추리 범죄 소설가의 대가인 영국의 도로시 세이어스의 조용하고도 불안한 보석과도 같은 작품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살인의 서늘한 기운을 느끼면서 형사나 범죄 현장, 심지어 자백조차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차고 살인, 도로시 세이어스. 기차가 카일라일을 출발한 후 목사관 살인 사건을 읽다가 올려다보는 팬더의 눈은 아마도 20번쯤 반대편의 남자의 눈과 마주쳤을 것이다. 팬더는 약간 찌푸렸다. 이처럼 가까이서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본다는 사실은 신경 쓰이는 일이었고, 더구나 상대가 항상 희미한 그 비웃는 듯한 미소를 띄우며 말이다. 그 미소와 면밀히 뜯어보는 듯한 눈길로 인하여 자신이 이토록 흔들린다는 사실이 더욱더 짜증스러운 것이었다. 팬더는 획하고 자세를 다시 잡아 책으로 돌아가서 목사가 서재에서 살해당한 문제에 대하여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학술적이고 이론적 수법의 소설로서 모든 흥미진진한 사건들로 제1장을 복잡하게 가득 채운 후 추론에 추론을 거쳐 전개하여 마지막에는 과학적 결론에 이르는 것이었다. 소설에 대한 신랄 같은 흥미가 팬더의 머릿속에서 이성적 사고의 톱니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으나 그만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두 번씩이나 팬더는 읽다가 놓쳐버린 의미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되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다가 팬더는 자신이 깊은 논쟁에 진행되는 새 페이지를 아무런 뜻도 파악하지 못한 채 눈으로만 따라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팬더는 더 이상 살해당한 목사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얼굴이 점점 더 팬더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중이었다. 이상한 얼굴이라고 팬더는 생각했다. 남자의 생김새 자체에는 이렇다 할 주목할 만한 것은 없었다. 팬더를 주눅들게 하는 것은 그 표정이었다. 뭔가 속이 컴컴한 얼굴이었는데 남의 약점이 될 만한 것을 많이 알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입은 약간 삐뚤어지고 가장자리는 꼭 다물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어서 속으로는 감추어진 즐거움을 즐기는 듯 하였다. 태 없는 코 안경 뒤에 두 눈은 기묘하게 반짝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안경에 빛이 반사하여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팬더는 남자의 직업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남자는 짙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레인코트와 중절모 차림이었다. 나이는 대략 40세 정도. 팬더는 불필요한 기침을 하며 좌석의 구석에 편히 기대면서 추리소설로 마치 장벽이라도 치듯이 얼굴 앞으로 높이 들어올렸다. 소용도 없었지만 더욱 결과는 나빴다. 하지만 그 남자는 이러한 술수쯤은 오히려 꿰뚫어 보고 내심 즐기는 것 같다는 인상을 팬더는 받았다. 팬더는 몸이 근질거려 움직거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상대에게 어쩌면 더 승리감 같은 것을 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 상대에 대한 의식으로 팬더는 지나치게 긴장하여 이제는 책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상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다. 럭비까지는 정류장도 없고 해서 다른 승객이 갑자기 복도에서 나타나 두 사람의 유쾌하지 않은 고독을 중단시킬 가능성은 없었다. 하지만 뭔가 일어나야만 했다. 침묵이 너무 오래 계속되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일지라도 팬더가 느끼기에는 부자연스럽게 끼어든 자명종 소리처럼 이 긴장된 분위기를 돌연히 깨어버릴 것이다. 물론 그냥 복도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될 뿐이었다. 팬더가 읽고 있던
목사관 살인 사건을 얼굴에서 내리자 그 남자의 눈과 또 마주쳤다. 따분하신가요? 남자가 물었다. 밤기차는 항상 조금 지루합니다. 펜더가 반쯤은 안도감에서 반쯤은 내키지 않게 대답했다. 책을 좋아하십니까? 펜더는 작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클립의 실말이라는 책을 꺼내어 기대하는 듯 남자에게 내밀었다. 남자는 제목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습니다만, 남자가 말했다. 저는 추리소설은 읽지 않습니다. 아주 어설프죠? 안 그렇습니까? 등장인물의 성격 묘사라든지 인간적 공감에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기차 여행 중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인간적인 면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소설 속의 살인자들은 너무 무능합니다. 따분하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소설 속의 살인자들은 실제의 살인범들보다는 훨씬 상상력이 풍부하고 독창적입니다. 실제로 붙잡힌 살인자들보다는 그렇겠죠. 남자가 수긍했다. 살인자들 중에는 체포되기는 했지만 솜씨가 꽤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펜더가 반대 의견을 내었다. 예를 들어 크리펜의 경우 만일 제정신을 차려 허둥대지 않고 미국으로 도망가지만 않았다면 결코 체포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조지 조셉 스미스만 해도 2명의 아내까지는 제대로 성공적으로 처리했지요. 운명과 세계일보 신문이 끼어들기 전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두 어설프지요. 소설에서는 지나치게 말이 많고 거짓말에다가 소도구가 많이 동원되니까요. 전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살인을 한 다음 콩깍지 까듯 손쉽게 빠져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지요. 남자가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펜더는 상대가 더 이야기를 전개하기를 기다렸지만 더 이상 얘기는 없었다. 남자는 윗몸을 뒤로 젖히고 객실 천정을 향해 그 은밀한 미소를 다시 지었다. 남자는 더 이상 대화의 필요성이 없다는 표정이었다. 펜더가 다시 책을 들었을 때 상대방의 손에 시선이 끌렸다. 하얗고 아주 긴 손가락이었다. 펜더는 그 긴 손가락들이 남자의 무릎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펜더는 결심한 듯 책장을 넘기다가 다시 책을 내려놓고 말았다. 그렇다면 살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선생이라면 살인을 어떻게 착수하시겠어요? 내가 말입니까? 남자가 말을 반복하며 받았다. 남자의 안경에 반사하는 빛으로 두 눈은 몹시 무표정하게 보였으나 남자의 목소리에는 지그시 재미있어하는 기색이 있었다. 그것은 다른 문제이죠. 나로서는 그런 일은 2번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닐까요? 정말입니까? 펜더는 믿기지 않은 듯이 중얼거렸다. 정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죠? 실제로 해보신 적이 없으실 텐데요. 해보고 안 해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방법에는 불확실한 것이란 없어요. 그게 장점입니다. 말이야 쉬운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그 방법이 뭡니까? 내가 그런 얘기야 해드릴 수 없죠. 그렇죠? 남자가 시선을 펜더의 시선에 다시 맞추며 말했다.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선생이야 아주 선량한 분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크리펜만큼 선량해 보이는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한 아무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어떤 누구도 살인할 생각은 없어요. 선생님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만일 살인을 정말 안전하게 해치울 수 있다면 말입니다. 누구라도 그래요. 왜 살인의 주변에는 교회와 법으로
어마어마한 인위적 장벽이 쳐져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살인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이고 마치 숨쉬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너무너무나 터무니가 없습니다. 팬더가 부드럽게 언성을 높였다. 선생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하기야 거의 모든 사람이 말이야 선생처럼 하겠죠.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 말은 믿지 않습니다. 타나를 황산염을 2펜 쓰면 어떤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말입니다. 무슨 황산염이요? 팬더가 쏘아붙일 듯 물었다. 아, 선생은 내가 뭔가 털어놓는다고 생각하신 모양이군요. 말하자면 그것은 이것저것 한두 가지를 혼합해 만든 것인데 모두 흔해 빠진 것이고 값도 쌉니다. 9펜스 정도면 내각 전체를 독살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장관들을 모두 죽이는 것쯤이야 범죄가 되지도 않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한꺼번에 장관들 모두를 죽이면 안 되겠죠. 모두 같은 날 동시에 욕실에서 죽는다면 이상하게 보일지도 모르니까요. 왜 욕실에서 죽나요? 그게 그 처리 방법입니다. 그 약이 효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바로 더운 물이거든요. 약을 처방한 후 몇 시간 내지 며칠 안에 나타납니다. 아주 간단한 화학 작용이고 검사를 해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심장마비처럼 보입니다. 펜더는 남자를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득이만만하고 흐뭇해하며 기세등등한 미소였다. 꼭 집어 말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가 사려 깊게 주머니에서 파이프를 꺼내 채우기 시작하며 계속 말을 이었다. 욕조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얼마나 자주 눈에 띄는지 아주 이상스러울 정도입니다. 아주 흔히 있는 사고 같습니다. 그러니 아주 구미가 당기죠. 아무튼 살인에는 매혹적인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점점 계속 자라는 것. 바로 그런 것일 거예요. 그렇겠군요. 팬더가 말했다. 파머를 보십시오. 그리고 것이나 코드프리드를 보세요. 그리고 암스트롱. 그래서 나는 그 방법이 그 누구의 손에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같이 젊고 고결한 분도 나는 믿지 않아요. 길고 하얀 손가락으로 남자는 담배를 눌러서 파이프 머리통에 단단히 채우고 성냥을 켰다. 그렇다면 선생은 어떻습니까? 팬더가 당혹스러워하며 물었다. 만일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나의 경우는요, 남자가 대답했다. 그래요, 맞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지난 일을 갖고 기도해봐야 소용없지 않겠어요? 내가 방법을 이미 알고 있고 아는 것을 다시 모르게 돌이킬 수는 없죠. 불행한 것이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유감스러운 일을 당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은 안심하시고 믿으셔도 됩니다. 이런. 벌써 럭비에 도착했군요. 저는 여기서 내려야 합니다. 저는 럭비에서 좀 할 일이 있거든요. 남자는 일어서서 몸을 흔들며 레인코트에 단추를 채운 후 그 불가사의한 안경 위로 낡은 중종모를 더욱 푹 눌렀었다. 기차가 속력을 늦추더니 멈추었다. 짤막한 인사와 삐뚤어진 미소를 띄우며 남자는 정거장에서 내렸다. 펜더는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가스등 빛을 뒤로하며 가랑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약간 미친 모양이군. 펜더는 중얼거리며 이상스럽게 마음이 편해졌다. 다행이군. 이제 객실은 나 혼자 독차지하게 되었군. 펜더는 다시 목사관 살인사건을 집어들었으나 여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말한 그 약품 이름이 무엇이었지? 하지만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펜더가 신문 기사를 본 것은 다음 날 오후였다. 점심을 먹으며 읽으려고 스탠다드 일간지를 샀는데 욕조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다. 그 단어 아니었으면 펜더는 그 기사를 놓쳤을 것인데 아주 짧은 것이기 때문이었다.
부유한 제조업자가 욕조에서 죽다. 부인이 비극적으로 발견하다. 럭비에 있는 브리틀시 엔지니어링 회사의 회장 부인인 존 브리틀시 부인이 오늘 아침 일찍 비통하게 발견하였다. 채 1시간 전에만 해도 살아있었고 건강했던 남편을 발견한 것인데 남편이 아침 식사에 내려오지 않자 찾다가 욕실에 가서 문을 부수자 남편은 욕조에 누운 채 누워 있었다. 의료진에 의하면 숨이 끊어진 지 30분이 지난 후였다고 했다.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로 발표되었다. 사망한 제조업자는 이상한 우연의 일치로군. 팬더가 중얼거렸다. 하필이면 럭비에서 그 이름 모를 친구가 아직도 럭비에 있으면서 볼일을 보고 있다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만하군. 그런데 그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당신의 관심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쏠리기 시작하면 그러한 상황이 계속 당신 주변에 출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맹장염에 걸렸다. 즉시 신문들은 맹장염으로 고통받는 정치가들과 맹장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야기로 채워진다. 그리고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맹장염을 앓았거나 그 사람들에게 맹장염을 앓았던 친구가 있거나 맹장염으로 죽은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당신보다 놀라우리만치 빨리 회복된 친구가 있거나 한다. 그리하여 대중 잡지를 펴도 맹장염의 치료가 현대 외과 수술의 업적이라는 기사가 꼭 눈에 띄고 과학 논문을 보아도 인간과 원숭이의 충량 돌기를 비교하는 대목을 꼭 마주치게 된다. 아마도 이 맹장염에 대한 얘기들은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이지만 당신의 마음이 다뤄지고 있는 주제에 맞추어져 있을 때만 그것들이 눈에 띄는 것이다. 아무튼 이것이 팬더가 마침 그때의 사람들이 욕조에서 죽는 것이 놀라우리만큼 잦아졌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방식이었다. 이것이 어딜 가나 팬더를 따라왔다. 항상 똑같은 사건의 배열이었다. 뜨거운 욕조물, 누군가에 의해 시신이 발견되고 사인 규명, 그리고 항상 똑같은 의학적 견해. 너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심장마비가 일어났다는 것. 팬더로서는 뜨거운 욕조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팬더 자신도 점점 욕조물을 시켜서 사용하게 되다 보니 목욕이 거의 즐길 만한 일이 되지 못하고 말았다. 팬더는 매일 아침 마음먹고 기사를 읽기 전에 우선 신문에 목욕에 대한 것이 있나 하고 큰 제목들만 훑어보았다. 그래서 일주일이 뜨거운 목욕물 비극이 없이 지나가면 안도하면서 동시에 약간 실망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망 사고 하나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죽음이었는데 남편이 분석 화학자로서 몇 개월 전에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검시관은 살인 혐의를 두는 것처럼 보였고 남편은 혹독한 반대 신문을 겪어야만 했다. 하지만 의사의 증언 이상의 것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팬더는 있을 법하지 않은 가능성을 공상 속에서 되짚어보면서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같이 기차 안에서 들은 그 약의 이름을 기억해내기를 바랬다. 그러다가 팬더 자신의 인근에서 흥분할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 팬더의 집에서 모퉁이 하나만 돌면 되는 곳에서 가정부와 함께 홀로 살고 있는 연로한 스키밍스 씨가 욕실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그는 심장이 원래 좋지 않았다. 가정부는 우유 배달부에게 이런 일이 언젠가는 생길이라고 예상했었다고 말했는데 노인이 항상 너무 뜨거운 물에 목욕을 했기 때문이었다. 팬더는 사인 신문회에 갔다. 가정부가 증언했다. 스키밍 씨는 정말 친절한 고용주였으며 가정부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다. 스키밍스 씨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정부에게 남겼다는 사실을 가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것은 그저
고인의 따뜻한 마음씨의 표시일 뿐이었다. 판결은 사고사였다. 펜더는 그날 저녁 여느 때와 같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어떤 호기심에서 펜더는 고인이 된 스키밍스 씨의 집을 지나치기로 했다. 근처를 서성대며 텅 빈 유리창을 올려다볼 때 정원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다. 가로등 빛으로는 펜더는 그 남자를 즉시 알아보았다. 안녕하시오, 펜더가 말했다. 오, 그때 그분이시군요, 남자가 말했다. 비극의 현장을 보시려고. 그런데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 생각 없습니다. 나는 돌아가신 분을 모르고 지냈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정말 신기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근처에서 사시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선생도 이 근처에서 사십니까? 저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좀 일이 있어서 왔을 뿐입니다. 지난번 우리가 만났을 때 럭비에 일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죠? 두 사람은 걸음걸이에 보조를 맞추며 펜더가 집에 가려면 돌아야 하는 모퉁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랬었지요. 저는 일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다음 도착지가 어디가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선생께서 럭비에 계실 때 브리틀스 씨가 욕탕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죠? 그렇죠? 펜더가 무심코 물어보았다. 그래요. 우습게도 우연의 일치입니다. 남자는 번뜩이는 안경 사이로 곁눈질하며 펜더를 올려다보았다. 그 많은 돈은 부인 차지가 되었죠? 부인은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미인입니다. 죽은 남편보다 훨씬 젊은 여자예요. 두 사람은 펜더의 집 앞을 지나고 있었다. 안에 들어와서 한잔 하시죠. 펜더가 말했지만 또다시 그 순간 자신의 충동적 제안을 후회했다. 남자는 응했고 두 사람은 혼자 사는 펜더의 서재로 들어갔다. 최근에 많은 욕실 사망 사건이 있다는 게 놀랍지요? 펜더가 무심하게 말을 띄우며 커다란 술잔에 소다수를 소리나게 부었다. 놀랍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자가 자신을 향한 모든 질문에 다시 질문하는 그 특유의 상대를 자극하는 말투로 물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욕실 사망은 꽤 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차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 때문에 내가 더 그런 주제에 주목하게 된 것 같습니다. 펜더가 약간 어색해하며 웃었다. 선생이 전에 말했던 그 약품을 우연하게 알고 있는 다른 사람도 있는지 저는 그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약품 이름이 무엇이었죠? 남자는 펜더의 질문을 무시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저뿐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찾고 있다가 우연히 나도 발견하게 되었죠. 그것이 우연하게 동시에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모든 편결이 그 약품을 사용하면 얼마나 사람을 쉽게 없앨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선생은 그럼 약제사인가요? 펜더는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것 같은 그 한마디를 움켜쥐려 하면서 말했다. 아닙니다. 저는 이것저것 잡탕입니다. 말하자면 만능 단역 배우 같은 것이죠. 저는 혼자서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제 보니 한두 권 아주 재미있는 책을 갖고 계시군요. 펜더는 우쭐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펜더는 약간 돈이 생기기 전까지는 은행에서 일을 했다. 그 책들로 어느 정도 마음도 갈고 닦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여태 수집한 초판본 현대의 서적들이 언젠가는 꽤 가치가 나가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펜더는 책장의 앞면 유리로 다가가 손님에게 보여주려고 한두 권 책을 꺼냈다. 남자에게서 지적인 면이 드러났고 이제는 책장 유리문 앞 펜더 옆에 다가섰다. 이 책들에서 선생의 취향을 볼 수 있겠네요.
남자는 헨리 제임스의 책을 한 권 꺼내어 들고 공지를 흘낏 보았다. 이 펜더가 선생의 이름인가요? 펜더가 그렇다고 수긍했다. 내 이름만 아시면 안 되죠. 펜더가 덧붙였다. 오, 저는 그 흔해 빠진 스미스가의 한 사람이랍니다.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먹기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답니다. 선생은 유복하게 이곳에서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펜더는 은행원으로 일했던 것과 받은 유산에 대하여 설명했다. 정말 멋지시군요. 미혼이신가요? 오, 운도 좋으시군요. 그러니까 유황산 같은 그런 것은 가까운 장래에는 필요 없으실 겁니다. 아마 미래에도 필요 없으시겠죠. 여자와 투기를 멀리하고 현재 갖고 계신 것을 잘 지키시면 말입니다. 스미스는 펜더를 향해 곁눈질하며 미소를 보냈다. 스미스가 모자를 벗으니까 꽤 많은 촘촘하고 곱슬곱슬한 흰머리가 보였고 그래서 기차 객실에서 볼 때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아닙니다. 당분간은 선생께 도움을 청할 일은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필요하더라도 어떻게 선생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저를 찾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선생을 찾게 되겠죠. 그거야 아주 쉬울 겁니다. 자,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다시 만날 기회야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또 모르죠. 세상 일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미스가 떠나자 펜더는 자신의 안락 의자로 돌아갔다. 거의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위스키 잔을 들었다. 정말 이상하군. 펜더가 중얼거렸다. 내가 술을 따랐던 기억이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야기가 재미있어도 나도 모르게 술을 따랐던 모양이군. 펜더는 스미스를 생각하며 천천히 잔을 비웠다. 그런데 스미스는 스키밍스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모두 이상스럽기만 하다. 만일 스키밍스의 가정부가 자신이 물려받게 될 돈에 대하여 알고 있었더라면, 하지만 몰랐고 설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떻게 가정부가 스미스에 대하여 알아내어 그 무슨 황산염인가를 구하여 펜더의 혀끝에서만 맴돌며 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았다. 저를 찾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선생을 찾게 되겠죠. 그게 무슨 뜻일까? 하지만 웃기는 얘기다. 스미스는 짐작하건대 사악한 인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정말 스미스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면, 돈을 받고 팔려고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스미스 본인의 말로도 럭비에서도 일이 있었고 스키밍스 집에서도 뭔가 일이 있었고 터무니없는 얘기야.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 살인의 의도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점점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미친 짓이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남자가 미치지 않았다면 펜더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펜더가 입이라도 열면 그 스미스는 교수형을 당할 수도 있을 텐데 펜더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스미스에게는 위험이 된다. 참, 그 위스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할수록 펜더는 자신이 위스키를 잔에다 따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펜더가 등을 돌리고 있을 때 스미스가 따른 것이 분명했다. 왜 스미스가 갑자기 책장에 그렇게 관심을 나타내었을까? 그 전의 행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동떨어진 행동이었다. 그래서 펜더가 다시 생각해보니 위스키 맛이 아주 뻑뻑했다. 그저 느낌이 그랬을까? 아니면 맛이 좀 이상했던가? 식은땀이 펜더의 이마에 솟아올랐다. 15분쯤 지나서 물에 겨자를 잔뜩 타서 마신 후 펜더는 아래층으로 다시 내려가 매우 추워 몸을 떨면서 불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가까스로 위험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빠져나온 것이 사실이라면 말이다.
펜더는 그 약품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당분간은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는가? 물에 탄 겨자가 효험이 있었는지 아니면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해야만 그 방법이 작동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되 아무튼 펜더는 당분간 목숨을 구한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펜더는 불안했다. 펜더는 현관문에 체인을 걸어놓고 하인에게는 낯선 사람은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지시했다. 펜더는 일요일에 세계일보와 다른 신문 2개를 더 주문해서 유심히 기사를 살펴보았다. 욕조에서 죽는 것이 펜더에게는 대단한 관심사가 되었다. 펜더는 초판본 수집을 뒤로 미루어 두고 4인 신문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3주 후 펜더는 링컨 시에 갔다. 터키탕에서 한 남자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비만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배심원들은 사고사라는 편결 외에 목욕업소에게는 목욕하는 사람들을 좀 더 세심하게 감독해야 하고 뜨거운 방에 관리인 없이 손님들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추가 조치를 덧붙였다. 펜더가 복도에서 밖으로 나오자 앞쪽에 있는 낯익은 낡은 모자가 눈에 들어왔다. 펜더는 모자를 향해 달려가 택시에 오르려는 스미스를 붙잡았다. 스미스? 펜더가 약간 숨가빠하며 소리쳤다. 펜더는 스미스의 어깨를 워락 잡았다. 오, 또 선생이시군.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신 모양이요. 내가 도움을 드릴 만한 게 있는가요? 사악한 인간! 펜더는 말했다. 당신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지. 일전에는 나를 죽이려 했고. 제가요? 제가 왜 선생을 죽이겠소? 당신은 교수형을 당할 거야. 펜더가 위협적으로 소리질렀다. 경찰관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해치고 다가왔다. 이보시오! 무슨 일이오? 경찰이 말했다. 스미스는 자신의 이마를 의미심장하게 짚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경찰관. 스미스가 말했다. 이 신사는 내가 여기 할 일 없이 얼쩡거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명함이에요. 검시관도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가 내게 덤벼들었어요. 잘 감시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맞아요. 구경꾼 하나가 거들었다. 이 남자가 나를 죽이려고 했소. 펜더가 말했다. 경찰관이 끄덕였다.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오. 경찰관이 말했다. 뭔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소. 저 안에 열기가 선생을 좀 혼란스럽게 한 모양이오. 자, 이만합시다.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고발해야겠어요. 펜더가 말했다. 내가 선생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소. 경찰관이 말했다. 펜더가 말했다. 이 스미스라는 사람이 나를 독살하려고 했어요. 살인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독을 먹여 죽였어요. 경찰관이 스미스를 향해 눈을 찡긋했다. 그만 가시는 게 좋겠소. 경찰관이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말이오. 그리고 선생. 경찰관은 펜더의 두 팔을 단단히 잡았다. 진정하시고 잠자코 들으시오. 저 신사분의 이름은 스미스나 그 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뭔가 착각하신 것 같소. 그럼 저 사람 이름이 무엇이오? 펜더가 요구했다. 선생이 알 바는 아니오. 저 사람을 그냥 놔두시오. 그렇지 않으면 선생이 곤란해질 거예요. 택시는 떠났다. 펜더는 주변에 둘러선 재미있어하는 얼굴들을 흘낏 보며 단념했다. 좋소, 경찰관. 지금 당신에게 어떤 말썽을 부릴 생각은 없어요. 당신과 같이 경찰서에 가서 말해주겠소. 저 친구를 어떻게 생각해? 펜더가 경찰서에서 휘청거리며 나가 사라지자 경위가 부하에게 물었다. 술이 취해서 절반쯤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군요. 경사가 대답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강박증 환자입니다. 음, 저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받아놨으니까 기록해 놓게나. 언젠가 다시 나타나겠지. 욕조에서 죽게끔 사람들에게 독약을 먹인다고? 멋진 생각이군. 저렇게 약간 도른 친구들이 기발한 생각들은 한다니까. 그 해의 봄은 좋지 않았다. 춥고 안개가 자주 끼었다. 팬더가 데퍼드의 사인 신문회에 간 것은 3월이었는데 마치 11월처럼 강물 위로 짙은 안개가 덮여 있었다. 쌀쌀한 기운이 살 속 깊이 파고들었다. 우중충한 자그마한 신문 법정에 앉아서 누리끼리하고 어둑어둑한 가스등과 안개 속을 바라보면서 팬더는 증인들이 의자에 앉을 때 거의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신문회장 안에 모든 사람이 기침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팬더 역시 기침을 했다. 뼈마디가 저려오며 팬더는 곧 한 차례 독감을 치를 것 같이 느껴졌다. 시선을 집중하자 반대편 쪽에 있는 한 얼굴을 알아보았는데 사방에 틈바기로 새어 들어오는 안개가 팬더의 눈을 따끔거리며 쏘아대어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팬더는 외투 주머니를 만져보고 그 안에 두텁고 묵직한 것을 손으로 오붓이 감싸 안았다. 링컨에서의 그날 이후 팬더는 안전을 위해 무장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다. 총은 아니고 팬더는 총과는 거리가 멀었다. 작은 모래주머니가 훨씬 더 나았다. 팬더는 이것을 수레를 끄는 늙은 행상에게서 샀다. 원래는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효과적인 구식 방법이었다. 또다시 어쩔 수 없는 그 편결이 나왔다. 방청객들은 몰려나가기 시작했다. 팬더 역시 그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했다. 연발 사과의 말을 주절거리며 팬더는 사람들을 밀치며 나아갔다. 문가에서 그 남자에게 닿을 정도로 가까이 갔으나 한 뚱뚱한 여자가 끼어들었다. 팬더는 그녀를 제치고 돌진하자 여자는 성과를 내며 깨악 하는 소리를 작게 질렀다. 앞에 있는 남자가 고개를 돌렸고 문 위의 전등으로 남자의 안경알이 번쩍거렸다. 팬더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뒤따라갔다. 팬더의 구두창은 크레이프 고무여서 끈적거리는 보도 위에서 소리를 내지 않았다. 남자는 계속 걸었고 조용히 거리를 터벅거리며 올라가다가 내려가며 전혀 뒤를 돌아다보지 않았다. 안개가 몹시 짙어서 팬더는 그 남자에게서 몇 야드 정도의 거리만 두면서 따라 붙어야 했다. 어디를 가는 걸까? 밝은 거리를 찾아서? 버스나 전차를 타고 집에 가려고? 아니었다. 남자는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좁은 길을 내려갔다. 그곳은 안개가 더욱 짙었다. 팬더는 더 이상 자신의 목표물을 볼 수가 없었지만 여전히 앞에서 똑같은 속도로 걷는 발걸음 소리는 들려왔다. 팬더에게는 세상에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듯했다.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살인자와 원수를 갚는 사람. 길이 좀 더 가파라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강 근처까지 온 것 같았다. 갑자기 흐릿한 집들의 모습이 길 양쪽에서 사라졌다. 열린 공간이 나타나며 가운데 가로등이 흐릿하게 보였다. 발걸음들이 멈춰섰다. 팬더가 조용히 뒤따라가자 남자가 가로등 밑에 가까이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뭔가 수첩을 꺼내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네 걸음, 팬더는 아주 가까이 남자에게 다가섰다. 팬더는 주머니에서 모래주머니를 꺼냈다. 남자가 올려다보았다. 이번에는 내가 너를 잡았어. 팬더가 말하며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팬더의 생각이 맞았다. 독감에 정말 걸린 것이다. 다시 일어나 밖으로 돌아다닐 때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날씨가 바뀌면서 공기가 신선해지고 상쾌해졌다.
알아 누워 약해진 몸에도 불구하고 팬더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사라진 듯 느꼈다. 팬더는 스트랜드 가에 있는 제일 좋아하는 책방에 휘청거리며 가서 D.H. 로렌스의 초판본 하나를 그의 생각으로 아주 싼 값에 손에 넣었다. 이로써 기분이 좋아진 팬더는 신문사 사람들이 자주 가는 플리트 스트리트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섰고 두툼한 구운 고기와 쓴 맥주를 큰 잔으로 반잔을 시켰다. 옆 좌석에서 두 신문쟁이들이 앉아 있었다. 가엾은 버클리 장례식에 가야겠지? 한 사람이 물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가엾은 친구, 그렇게 머리를 강타당하다니 그 욕조에서 죽은 사람의 아내를 인터뷰하러 가는 길이었을 거야. 거기는 사나운 동네거든. 아마도 지미 더 카드 일당 중에 하나가 앙심을 품었을 거야. 그 친구는 참 훌륭한 범죄 리포터였는데 빌 버클리 같은 사람은 구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그래, 점잖은 친구였지. 좋은 녀석이었는데 장난도 끊임없이 잘했지. 타다널 황산염에 대한 그 친구의 대단한 얘기거리를 기억하지? 팬더는 놀랐다. 그것이 자신이 몇 달 동안이나 찾아 헤매던 단어였다. 이상스러운 현기증이 팬더를 감싸며 팬더는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맥주잔을 들이켰다. 상대를 재판관처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말이야. 그 신문 기자가 말을 이었다. 그 친구는 주로 기차 객실 안에서 가엾은 얼간이들을 상대로 그 술수를 써먹으며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관찰하지.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친구에게 돈을 주며 사겠다고. 이보게, 상대하던 그의 친구가 끼어들었다. 이보게, 저기 저 친구가 기절했어. 얼굴이 좀 장백하더라니. 어떠셨나요? 인간의 상상력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무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평범한 장소, 기차칸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팬더는 스미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모든 면에서 평범하지만 단 한 가지만 빼고요. 기관차의 기적 소리와 바퀴의 덜컹거리는 소리 사이 어딘가에서 스미스는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는 완벽한 방법을 알고 있음을 밝힙니다. 너무나 미묘하고 감지하기 어려워서 아무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방법 말입니다. 이야기를 이토록 잊히지 않게 만드는 것은 범죄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스미스가 저지른 단 하나의 범죄도 보지 못합니다. 소위 완벽한 수법조차 듣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힌트, 우연의 일치, 그리고 매우 의심스러운 화자뿐입니다. 작가는 독자를 확신과 의심 사이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미스는 뛰어난 살인자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아이디어를 씹는데 능숙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본 것은 바로 의심이 진실만큼이나 강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 씨앗이 심어지면 모든 사고는 불길하게 만들고 모든 우연은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놀라운 사실은 작가는 우리를 위해 퍼즐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를 화자를 같은 처지에 남겨두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쩌면 약간의 편집증에 시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의 직감을 믿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유죄라고 믿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아주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